아시아 스틸 포럼 11번째 행사인 것 같은데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말씀드릴 거는 포스코가 하는 탄소 중립,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와 그 탄소 중립 시대를 염두에 둔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포스코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배경과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작년 12월 1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체제를 리딩하는 선진국, 그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새로운 어떤 경제의 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우리 정부가 선언하였고, 10월로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였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포스코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책적 배경 그리고 미래 경제 체제의 어떤 변화 속에서 사실 더 시급하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EU라든지 미국 등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 글로벌 컴퍼니들, 특히 이제 포스코의 커스터머 회사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 선언했는데, 이들 회사들은 2050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들 회사들이 포스코에 대해서 제품을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경우에만 우리 고객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알리백이라고 얘기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즉 화석 연료에서 그 재생에너지, 요즘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면서 그 에너지 전환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커스터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와 함께 중요하게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요즘 또 이제 중요한 축이, 아시겠지만 경제 중요한 축이 자본시장입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 이 소위 ESG 책임 투자, 그러니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하는 책임 투자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정보 요구 체계가 일단 거버넌스, 그 다음에 전략, 지표, 위험관리 지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선언이 얻게 되면은 자본시장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작년 연말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선언된 그 탄소 중립 비전 하에서 포스코가 이제 목표를 세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30년, 40년, 50년의 어떤 계획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50년까지 어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30년 목표로는 사업장에서 줄이는 목표가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10%는 2040년에는 사업장에서 50%까지 줄이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한 부분이 뭐냐면,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제 제품이 외부에 나갈 때, 그때 어떤 이송하는 과정에 직접 하는 감축과 그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제품이 감축되는 것을 그 계산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글로벌사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으로 보시면 2030년 NDC를 얘기할 때는 스코프 1,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사업장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구속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에서, 각국의 법규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2050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사업장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제품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이제 우리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에너지, 전력인데 그 전력 사용분까지 이제 우리가 감축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코프 2라고 하는 거고, 제품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줄이는 거, 또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내가 출장을 갈 때 했던 거, 출퇴근할 때 썼던 것들이 다 이제 감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넘어가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코프 1에서 열심히 개발된 저탄소 제품이 쓰였을 때 줄어드는 기업은 그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비구속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스코프 1에서 2, 3, 요즘 아까 말씀드린 비구속적 목표 중에 하나 이제 제품의 기여분은 스코프 4로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되면서 감축분이 비구속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030 NDC를 얘기할 때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는 사업장 감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2050 탄소 중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감축 2030년까지 하는 얘기와 플러스 제품에 의한 사회적 기여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잡은 미래 사업 아이템은 당연히 저탄소 철강 제품을 부단히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가스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태양광에 쓰이는 고망간강 이런 것들은 태양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하고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 포스코가 철강 외에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로 넘어갔을 때 중요한 소재인 배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지금 또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에너지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단가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특히 거기와 관련된 개통의 문제, 우리 개통이 지금 화석연료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망으로 바꾼다는 거, 그다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 그래서 제철업에 쓰일 수 있는 전원을 공급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교 에너지로서 LNG가 쓰일 것이고, 그 넘어서 이제 하이드로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수소환원 제철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지금 그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수소환원 제철법이고, 두 번째가 나온 수소를 저장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활용하는 CCUS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단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CUS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CCUS는 아시겠지만 유틸라이제이션하고 시큐레이션, 저장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포집하는 문제는 포스코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지금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저장하는 대형 저장 상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스토리지 문제인데, 이게 고용화 기체로 됐을 때 사실 여기 빠져 있지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 고체화된 게 풀려서 기체화돼 버리면 그 지역은 숨을 못 쉽니다. 실제 사례도 어떤 그 분지에서 사례도 상당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립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럽지만, 포스코 측면에서 포스코가 CCUS를 고려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이넥스라는 쪽에서 그 온실가스 CO2를 포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오브된 방법을 했는데, 파이넥스에 나오는 오프가스를 다시 해수해서 어떤 특정 다른 산업에, 그러니까 케미칼 같은 데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프로세스에 다시 재투입하거나 또 저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CO로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파이넥스에 열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파이넥스에서 나오는 CO2 가지고는 지금 수소 사업에 내지는 수소환원 제철법에 쓰이는 양에 충족할 만큼의 양의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환경적인 문제 떠나서 이런 실질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포스코가 고민한 게 수소 환원 제철법을 했는데 철저하게 파이넥스에 기반해서 만든 수소 환원 제철법입니다.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수소 환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좀 전에 말했던 CCUS도 하지만 그거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공급 자체, 우리 포스코가 필요로 한 공급 자체를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공정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기존 파이넥스를 통해서 진행시키는 거고 우리 포스코에서 부르기를 하이렉스, HYREX라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이렉스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의 기본은 말씀드린 대로 재생 에너지인데요. 그 재생 에너지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그 발전을 통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고요. 또 하나가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수전에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 과정에 전력을 공급해야 거기서 받는 수소를 우리가 쓸 때 진정한 의미의 그 수소환원 제철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를 이제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하이렉스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파이넥스가 용융 환원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해가지고 기존 고로는 용융과 연소를 같이 하는 거지만 이걸 분리해서 용융 환원로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4단계를 거쳐서 환원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DRI를 만드는 겁니다. 그 DRI를 만들어서 그 DRI를 이제 고로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고로를 다 뜯어 붙이고 전기로에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 전기로를 운영하는 전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생에너지 줘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아까 하이렉스라는 거 포스코 입장에서는 하이렉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지만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에너지 전환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어줘야 되고 이 하이렉스란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간 단위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전력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냥 놀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수소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포스코 입장에서는 앞에도 얘기했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수소의 공급을 정부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수소 사업을 뛰어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로 움직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렉스 기본이고요. 결국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가는 중간 단계에 2030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속적 목표로 특히 배치권 거래제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고려해서 수소를 확보해야 되는 그 다음에 수소환원 제철법을 개발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도 기술 개발이 핵심이고 그 핵심에는 이 하이렉스가 기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전제로 이제 포스코는 3,800만 톤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렉스 체제로 갔을 때도 2050년에도 3,800만 톤 체제로 가는 거고 그럼 하이렉스가 요구하는 그린 수소 양이 최저 330만 톤, 최고 370만 톤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3,800만 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공급을 위해서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2050년에 이제 필요한 370만 톤 충족하고 또 팔 것까지 사업을 할 것까지 생각해서 500만 톤 체제를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그 브레이크 스루 포스코의 브레이크 스루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수소 비즈니스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톤 체제를 공급 체제를 갖추려고 하면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갖춰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갖출 수도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글로벌리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수소 생산에도 아까 수준의 분해라든지 저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송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송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가 있죠. 지금 대상으로 되는 게 이제 발전 부분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또 커져야 되거든요. 이제 미래를 보고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제 이 500만 토지 체제를 가겠다는 거를 작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같이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싶어서 수소 산업에 관심이 큰 그 SK, 현대자동차 등과 이제 수소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좀 갖춘 상황입니다. 그 21년 9월 8일에 이제 선언했고요. 이들 기업들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션에 관심이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송에도 소재 개발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가 열심히 자동차 개발을 해줘야 이게 쓰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포스코도 수소하는 제철법이 되면 수소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체인은 그 생산과 공급 체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체제로서는 현재는 지금 바이 프로덕트 차원에서 한 7천 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 확대를 통해서 한 7만 톤으로 재활용 그 수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LNG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개지를 통해서 블루 수소를 만드는 계획, 그 다음에 그린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죠. 한 예로 중동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 태양광으로, 또 갈탄 같은 거 블루 수소가 되겠죠. 거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 단가가 싸니까 그걸 통해서 한국으로 이송해오는 이런 체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생산 체제를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옆에서 보면 글로벌 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동, 그 다음에 호주,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거를 글로벌 체인을 통해서 이송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해결이 되려면 배나 이송할 때 이 소재 개발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재 개발이 이 수소가 이제 기체에서 액화되는 건지 온도가 마이너스 253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온도를 견디는 소재가 개발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특히 이음매가 없는 소재가 돼줘야 이제 분출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시도를 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성공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과 공급의 어떤 코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수전하는 방식 기술이라든지 NH3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기술, 이게 이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수소를 만들면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이송을 하고 다시 분해하는 이런 과정을 갖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온실가스가 또 얼마나 나올 건가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그 사용처인데요. 지금 일본도 관심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LNG 발전 쪽에서 LNG와 수소 발전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NG 발전을 조금 그 기술 개발 업데이트 해가지고 수소 터빈을 만드는 작업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우리 포스코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MOU를 맺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로 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스코에서는 이 오토포스라는 어떤 그 저탄소 제품에 대한 결합체에 대한 그 체제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올해 발족이 됐는데,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이 철강 제품이
자동차에 쓰이는 다른 소재 대비 정가전 관점에서 상당히 저탄소 제품이라는 거죠. 여기 숫자에서 보듯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대비 상당히 낮은 10배 내지 뭐 20, 30배 낮은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 철강 제품의 최고의 장점이 재활용 가능하고 내구성이 세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환경적으로 또 의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틸이 지속 가능한 어떤 제품, 뭐 서스테이너블 스틸이기도 하고, 저 표현을 하면 여기 에코 프렌들리 머티리얼이라고 했는데 여기 에코라는 말이 경제성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에콜라지 에코와 이코노미 에코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제품이라는 어떤 믿음 하에서 우리 저탄소 철강 제품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욱 에코 프렌들리, 에코 이피션트한 제품이 되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지금 글로벌 사회가 탄소 중립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스코프 4에 대한 어떤 주요한 소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토포스 같은 경우는 차체 바디, 카 바디서부터 모터에 쓰이는 시트, 그 다음에 배터리 팩까지 전부 다 이런 걸로 구성해서 저희가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저탄소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이런 제품을 인티그레이트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즉 인티그레이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이 오토모포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제품들이 260만 톤 정도 팔린다고 하면은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이 110만 톤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공정에서 줄일 110만 톤을 제품 개발을 통해서 줄임으로써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제품들은 미래의 시장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미뤄 짐작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전기 자동차 시절에서 배터리 공급 사업도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 공급을 위해서도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 차원에서 진출하고 있고요. 리튬이라든지 캐소드라든지 에노드 같은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개발해서 배터리 업체 공급함으로써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의 어떤 생각이, 포스코의 생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극복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뭐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기본 동력을 가진 것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어떤 변화이고, 전환이라기보다도 살짝 수정이고, 실제 산업혁명은 지금 2차 산업혁명으로 탄소 중립에 의한 산업혁명이 진정한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가,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시대는 사라질 수도 있던 산업이고요. 철강산업도 수소환원 제초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마 상당히 철기 문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산업이고요. 화학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특히 시멘트 산업은 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게도 탄소 중립이라는 건 2차 산업혁명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축이 되는 게 보십시오. 첫 번째,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석탄, 석유, 뭐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LNG, 그러니까 C가 붙었던 산업들이, 연료들이 이제 쓰이지 못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원전은 그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원전 자체도 에너지 전환의 대상이 연료로 이제 얘기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다소비하지 않은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지 않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도
신재생 에너지로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친환경 산업이 아닙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 산업은.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 자동차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탄소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산업의 형태나 구조가 상당히 다르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업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도 일어나지요. 과거에는 발전 부분도 그렇습니다. 화석연료 터빈의 실력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수소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자동차도 바뀌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전문가 다 사라집니다. 전기 자동차에 그 배터리 전문가가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저희가 아마 포스코도 있는 그 포항이나 그 광양시가 보십시오. 에너지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분산 전환 체제로 가고요. 이 분산 전환 체제로 갔을 때 꼭 그 재생 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걸랑요. 포스코에서 많이 여론이 나쁘면 이걸 공급할 수도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와 열을 많이 공급하는 기업체와 공동체가 같이 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소사이어티의 변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탄소 중립에 의한 것이 새로운 2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서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러니컬한 현상. 1차 산업혁명은 화석연료인데 그것이 내뿜는 물질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게 지탄했던 물질이 그것에 의해서 산업이 바뀌는 1차, 2차 산업은 완전히 인풋과 아웃풋에 의한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인풋에 의한 산업혁명, 아웃풋에 의한 산업혁명. 그래서 저는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물질을 폴루턴트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와 폴루턴트를 합쳐서 이 폴루턴트가 아웃풋이 됐다 해서 저는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의한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준해서 결국 2차 산업혁명도 결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요점이 에너지 효율이냐 탄소 효율이냐 그 차이인데 에너지 효율이 간접적이라면 탄소 효율이 직접적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은 기술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주요한 기술이 이제 예로 들은 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전해질로 있을 때 이게 지금 섞이면서 폭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해가지고 고용으로 하는 배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자동차 운행 과정이나 우리 ESS 할 때 불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금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자율주행 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또 쓰이는 거고, 철강 산업 입장에서는 수소 베이스의 어떤 철강 제품 공정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전력도 마찬가지로 수소 발전소가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런 기술들이 이런 탄소 기반한 기술들이 새로운 탄소 중립 시대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 발전과 그린 수소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쟁력은 차별하고 원가지 않습니까? 원가 싸게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킬로와트당 $달러로 하게 된 전력의 어떤 공급 비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의 비용을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가지고. 얘는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그 짧은 시간 내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론론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1로 해서 이게 하나가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미국 DOE가 선언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그린 파워와 그린 수소,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고 사막지대가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조금 원활한 것 같습니다. 땅이 넓다는 얘기는 분산전원망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고, 분산전원망은 들어가는 건 결국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 물론 또 다른 전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특히 자유로운 게 미국은 원자력을 새로운 그린 파워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보다 편하게 정책을 전개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도 이제 그린 수소를 싸게 공급해야 되죠.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 통해서 안정적인 그 수소와 그 가격 저가의 어떤 수소를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부적인 정책 말고 EU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역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금년 7월 14일에 실제 입법안을 내놨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니죠. 수입업자가, 그러니까 EU 여기에서 수입하는 업자는 관련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고, 2016년서부터 그 금액 계산을 해서 금액을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는 돈을 지불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이제 CBAM의 목적인데, 이 CBAM을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요 옆에 있는 텍사노미 얘기도 하겠습니다. CBAM은 그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EU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로에서 공정 내에 줄이는, 국내에 줄이는 방식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공정 경쟁을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가지고 온실가스 제품을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정책으로 보면 통상정책으로 확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으로 확대된 얘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ESG 책임 투자를 조금 확장한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G 책임 투자는 정보 공개만 있습니다. 공개 틀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개하는 기업은 가버넌스가 이걸 다뤄야 된다. 뭐 이사회나 경영층이 이걸 다뤄야 된다. 그걸 전략으로, 그리고 그 회사에서 온실가스 내뿜는 양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사회적 파이낸셜 리스크를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하는 KPI가 있게끔 이게 일관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블랙락이나 ESG 책임 투자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텍사노미입니다. 텍사노미는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산업인 경우에는 얼마만큼 줄여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채권 발행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EU CBAM의 기준과 EU 텍사노미 레귤레이션의 기준이 같습니다. EU 벤치마킹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CBAM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 또 있습니다. CBAM이 자본시장과 연계됐다는 게 하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가 관점이 공정에서 제품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분석의 대상이 스코프 1에서 스코프 2, 3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년도에 정보 요구하는 정보가 사업장의 정보만 말고 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는 전력, 수전한 양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수전 부분을 고려한 배출 계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제품의 원 단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EU와 우리나라와 일본과 발전 계수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하게 되면 발전 계수는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했을 때 원가가 이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당장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CBAM 입법안에 보게 되면은 PEF라는 거를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PEF가 뭐냐면 Footprint Environmental Products Environmental Footprint입니다. 제품의 탄소 발자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제3 스콥 3입니다. 스콥 3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당기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한 스콥 4에 대한 얘기가 이 EU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각종 포럼에서 야, 그렇다면 글로벌리 줄이는 게 우리가 이 직접 책임,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줄인 거 말고 개발된 제품이 간접적으로 쓰였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동차사들도 스코본 제조업체들이 철강 제조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을 써서 이게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스코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포스코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케팅 부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한 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 쓰인 양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해야 됩니다. 거꾸로 자동차 회사에. 우리가 생산한 정보도 줘야 되지만 거꾸로 이런 상호 윈윈 관계가 있어야 되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도화시키는 부분이고 또 자본시장에 얘기해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저탄소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공정무는 당연하고요. 개발될 수 있는 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경제 메커니즘 속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포스코에서 사회적 감축, 어버이드 에미션을 넣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강업계의 노력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논의, 자본시장 통상의 어떤 규제, 그 다음에 2030 NDC 상향과 관련해서 글로벌리 경쟁하는 철강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동등한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포스코가 갖고 있는 기업 시민 이념에 따라서 ESG 이슈에 적극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당연히 카본 유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는 수소하는 제철법, 제품으로는 저탄소 제품을 개발해서 이 2050 탄소 중립을 리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우리 고객사들과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을 비판적인 시각도 좋고요. 저희가 잘못하는 것은 질책을 해주시고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